울산 정치연합에 대해 중계를 맡은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오늘은 청선에서 대패 참패한 울산의 대표 군소정당의 정치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오늘은 특별히 울산 청년 네트워크의 꽃미남 팀장님, 정배 팀장님을 모시고 두 코너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뭐였는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염정배 팀장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청년 네트워크에서 복지 테크 팀장을 맡고 있는 염정배입니다. 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근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수편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 이번 선거에서 또 민주당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어디 후보 캠프에 계셨었죠? 네, 지금 자원봉사자로 울주군에서 김영문 후보 네, 캠프에서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 굉장히 그래서 민주당 아까 저희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이렇게 이야기를 한쪽 입장만 들어봤다면 네,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완전 대변하기 좀 그렇고 네, 이 정도랄 것이다,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가정법을 이용해서 네, 한번 대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완벽 꽃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씨께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 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이제 새 정치인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 중에서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원전 안전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종훈 후보께서 김종훈 후보가 아니죠. 김종훈 전 의원께서 빙의하신 우리 김진석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긴 했지만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희 질문 의도가 뭐였냐면 그 실제로 2016년인가요? 원전 안전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 안전법의 발의는 내용은 이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핵쓰레기장 같은 경우 설치를 하거나 이번에 사실 실제로 지금 그 월성에서도 사실 쓰레기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의 의견, 특히 북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북구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직선 반경으로 10km 정도 되는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이건 큰일 난다. 특히나 울산은 반경 30km 내에 다 웬만큼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중구 일부랑 울주군 일부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또 이 묘하게. 아무튼 이 굉장히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사실 김종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중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이걸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하고 뻔하고 섹시하게 잘 풀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공학적으로도 좀 풀지 못했고 그리고 그 김종훈 전 의원의 편은 내가 소수 정당이라서 힘이 없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저희 2020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월성의 맥스터와 관련해서 핵쓰레기장 관련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염정배 팀장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법이 이번에 저번 16년 통과 못했다고 한 게 결국은 과반을 헌법이라기보다는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을 못 넘어서 된 거라고 생각해서 전 요번에 177에다가 열린민주당 3명 포함하면 18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라인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원전 안전법 개정안을 관련해서 사실 이게 소수정당에서 늘 주장해왔던 문제고 민주당 당 내에서도 사실 이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부라든가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원전 뭐 핵피아라 뭐 마피아 이런 쪽으로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데 핵피아 마피아 뭐 그렇게 통과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과 북구 시민, 울주군 시민, 울산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 뭐 불경 쪽에 대부분 원전 핵 폐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 고리도 있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주민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양희 후보가 마지막에도 저희 예스 or no 마지막 인터뷰였죠. 지금 북구 구민들만 너무 관심 가지는 거 아니냐. 사실 울산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서 울산 시민들이 함께 이 투표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 당선인들 포함 이제 유권자들의 이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울산 시민의 어떤 염원이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완벽 해설가 이태인의 정치 지금 계속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금 완벽 해설가까지는 아니고
네, 준완벽 해설가로. 아니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왜 낮춰 자신을 갑자기 잘 가다가. 아 힘들어. 오늘 왜 갑자기 메인 네. 진행자 2명이 펑크를 냈어. 바빠요. 바빠, 우리 오케이. 두 분이. 네. 자, 그럼 우리 정배 팀장님. 네. 뭐 앞서서 이제 많은 부분을 듣지 못했지만은 어느 대목이 제일 인상 깊게 느껴졌나요, 혹시? 전 동구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렇죠. 말이 돌았다는 게 조금 어렵죠. 여당 같은 부분에서는. 네. 여당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제 과반은 아니고 그 당시엔 123석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 정부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단일화하기가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민중당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시의를 파악해서 더 대승적으로 여당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 좀 적지 않죠. 지금 저번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나서 창원 성산에서 그렇게 단일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여영국 후보였죠 그 당시에. 네.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 정의당 쪽에서는 뭐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당원 쪽에서 민주당 당원이 결국 이끄는 뭐 70만 당원이 되는 당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단일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동구 지역 특히 노동자들이 모든 분들이 진보 정당을 꼭 지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진보 정당에 그 지지하는 건 사실이고 그 노동자의 민의가 갈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김태선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고 그리고 김종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현역이었고 그래서 이 민중당이라는 이 정당에서 또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가 실패가 돼서 그 아까 저희 김진석 부위원장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단일화를 했었을 가능성이 그 당시에 좀 여지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좀 얘기가 실제로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기침 나오는 질문이었죠. 네 어땠나요? 그 당시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태선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근데 막상 플레이가 되다 보면은 뭐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보전 이런 선거 자금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를 믿고 따라서 있는 캠프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였죠. 저도 전에 이제 임청 사무국장 그러니까 울산시당 그 더불어민주당 그분이 나오셨을 때 하셨던 말 중에 나를 믿어주는 유권자들을 배신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동안 너무 양보를 했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16년도 자체에서도 북구도 단일화했고 동구도 단일화했고 남구도 단일화하는 그런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울산 자체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민중당도 그렇고 이렇게 무거운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해서 단일화하자는 후보들이 모여서 그런 원샷 원포인트 뭐 이런 마라톤 회의를 하더라도 좀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정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일화를 하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표현이시고, 선거 막바지에는 사실 뭐 민주당 그 김태선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또 서로의 어떤 그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방법이잖아요. 사실 민중당 같은 경우도 노동당 그 당시 하창민 후보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중당은 그 조합원 투표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죠. 그런 투표 방식에 굉장히 의존하는 어떤 경향이 또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데 김종훈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어떤 걸 보시는지. 김종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역이시기도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불모지였잖아요. 그 전국적인 바람과는 별개로 동구는 특히나 이제 후보를 거의 못 낼 정도로 사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 이제 어떤 그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김종훈 전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는 또 어떠신지?
아쉽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아쉽다고 보는 게 더 아쉽다,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아쉬운 경향이 어떤 거냐면 네. 뭐 울산 전체에서도 다 후보를 냈었고 민주당 자체 16년 같은 경우에는 못 낸 지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면 전국 정당이 민주당이 된 건데 그럼 전국 정당이 됐다면은 민중당이나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가는 의미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의제를 꺼내고 계속 그렇게 진보적으로 행동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정의당도 그렇고 민중당도 그렇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얘기를 꺼내는 주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미투 운동 자체도 그렇고 뭐 정의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얘기를 꺼내고 실행한 쪽은 민주당이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12년, 14년 이런 같은 경우 무상급식이라던가 이렇게 진보적인 의제를 꺼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진보적 의제를 꺼내지 않고 당이나 뭐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원전 안전법을 꺼낸 것도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원전 뭐 추후에 폐기하겠다 뭐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했던 거라서 딱히 원전 안전법을 냈으면 다시 한번 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합니다. 16년 이후에 발의하고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진보적인 의제를 더 꺼내서 계속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치 해설가께서 이어가시죠. 이어서 이제 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강래 진행자님의 얘기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너무 묻기만 하고 내용이 없었죠 저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은 아쉬운 건 우리의 꿀잼을 선사해줄 이제 선거 자금 회수에 대해서 이항희 후보가 조금 말을 아꼈다. 사실 이항희 후보가 보전받은 경험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을 거예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26%인가요? 그렇게 그 정도 득표율을 얻었고 사실 그 이후로는 15% 다 미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게 그 머니의 원천은 도대체 캐시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항희 후보 전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와닿는 게 뭐였다면 자기가 뭔가 마음을 먹는 게 가족들이 너무 무섭대. 무섭지. 도대체 돈도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되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이항희 후보 말씀하신 택시비 같은 경우는 보전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당선이 돼도 보전 안 되는 쪽인 걸로. 네, 맞아요. 비목에서 아마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까보면 해당 안 되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김영문 후보는 뭐 타고 다녔습니까? 차 렌트했죠. 렌트한 그걸로 타고 다니는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보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나요? 네. 그렇구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완벽 해설가 이태인의 정치 중계석 듣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정치 중계석의 포인트는 정치 중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뭐 해설가가 그냥 잘 듣고 이러고 말해도 돼요? 아니 이게 너무 앞에서 얘기를 잘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할 게 없어. 해설할 것도 없고. 그런가요? 아닌가? 질문을 좀 덜 했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그래? 그래? 아니 yes or no 시간이 있어서 맞아요. 좀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죠. 뭐 아쉬운 거는 우리가 좀 더 파헤칠 수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못한 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제가 이 코너 해설가니까 마무리는 해야겠죠? 네,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청취자분들에게 전할 속담은 바로 이름이 좋아 불로초라입니다. 불로초라. 불로초는 이름도 좋지만 약효도 좋아 불로초라 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 민중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정당이 국회 원내에서 사라지니 아쉬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전기차 애니의 생산을 위해 생산 계획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전달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을 본 노조 측은 생산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사측에 물었는데 사측은 아직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유력한 주장을 들어보면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에
이게 유지할 때 기존 규모만큼 인력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허허. 그렇다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또 하진 않을 거래요. 그건 뭐야? 하지만 이제 정년퇴직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결혼을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데 추가로는 또 뽑지도 않겠다. 네,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결혼 또한 채우지 않을 것이다.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결국 울산 전체의 노동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없는 울산의 노동계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그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사실 없다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우리 염정배 팀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생산 라인 유지라든가 일단 공정 자체가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랑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훨씬 더 쉬워지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나사를 조아야 되는 건데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원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는 논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걸 쉬운 거라도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 2명, 3명이 하게 되는 거였고 이렇게 해서 이 생산 라인을 만드는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없어지면 그냥 로봇이 대체를 하거나 지금 마트나 이런 편의점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화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각해 볼 게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팟빵이나 이렇게 앱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생긴 건데 이런 걸 이제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이런 쪽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 중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뭐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2차 산업 이 형태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라고 방식이 좀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 전에 어떻게 보면 방식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으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복지테크 팀장님이시잖아요.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에서 또 그런 관련 정책을 다루고 계신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이라는 게 점점 쇠퇴할 거라는 의견은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 노동을 어떻게 채우냐?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글을 쓰고 이런 것이 노동이 될 수도 있는 방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옛날부터 농업 시대부터 하는 노동 자체가 몸으로 일을 하고 머리로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현재부터 이제 자택 근무도 대체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배달하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울산에도 그런 이제 산업을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이제 저는 사측의 의견을 좀 더 대변해 보자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내연 기관으로서는 저물어가는 해다 보니까 뭐 이번 애니 생산 라인도 그렇고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리는 건 전기차 부분에서 글로벌 4위를 목표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좀 높은 수치죠.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로 생산 설비가 바뀌면서 생산 원가도 감소되고 그만큼 이제 노동자가 이제 많은 손을 안 거치고 이제 자동차 한 대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자의 인권이냐 아니면 기업의 생존 문제냐. 앞으로 이제 시장은 전기차로 이어질 것이고 그만큼 이제 노동자의 손은 많이 필요 없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동자의 편을 들면은 현대자동차는 아마 생산 원가가 너무 생산 이익이 너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경쟁력이 없어지면은 아예 너무 이제 아예 회사가 없어지는 지경은 너무 좀 과대망상이겠지만 아니 사실 이게 뭐 사측의 입장도 사실은 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당장의 어떤 일자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핵심은 그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그러니까 소수정당, 노동자의 민의를 그동안 대표해왔던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질문을 바꿔서 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상원 당선인께서는 지금 그나마 민주당 이제 북구 그리고 북구 지역이기도 하고 노동자가 가장 많은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데 과연 얼마만큼 또 민의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저희 일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바꿔달라. 네. 결국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구대 네. 안각화 자체도 네. 이상원 의원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구대 안각화.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체들이 문화, 노동 이런 연대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노동계도 결국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 아니면 뭐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지만 완벽해설가 이태인의 정치중개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팟빵을 통해 방송 중인 팟캐스트 나올통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잠깐 마무리 한마디만. 네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정치중개석 핵심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하면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자,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제지리학에는 3T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톨러런스, 포용력 있는 사회가 탤런트, 인재를 불러 모으고 테크놀리지, 그곳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흥미로운 이론. 2년 전 방영한 인기 프로그램 알쓸신잡 3편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다양성에 대한 포용은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는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다양성이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줘 조강래, 이태인, 염정배,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